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거의 한 12일 정도 됐는데요. 조금 여러 가지 기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뭐 그냥 아무 기업이나 볼 수도 있긴 한데, 조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기업들로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제지 쪽을 봤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진 쪽이 제지,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증권, 그리고 금융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NH투자증권으로 오늘 한번 그 기업을 정해 보았는데요. 이유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골고루 설명하기가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내용이 길 것 같아요. 상당히 길 것 같고요. 한번 최대한 빠르게 스킵하면서 넘어가 볼 텐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한 40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잘 듣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진 증권사 NH투자증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말씀드립니다.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활용 꿀팁입니다.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채널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일남이 읽어주는 영상들 꼼꼼하게 들어보신 후에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운받아서 바로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이 투자하시는 기업의 재무제표 응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질문은 영상의 댓글이나 네이버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마이더스의 소소한 연구실 혹은 골뱅이 누르시고 마이더스를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바로 뜹니다. 오셔서 보시고 여러가지 소통하셔도 좋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NH투자증권 2020년 3분기 보고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NH투자증권이고요. 분기보고서 9월 30일까지입니다. NH투자증권이고요. 쭉 내려가 볼게요. 블로그에 구독자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제 영상을 기다리고 있다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올려주면 공부하는데 좋을 것 같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영상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가능한 한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뭐 LG증권 다 알고 계시죠? 옛날에 LG증권이었죠. 그리고 뭐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금융지주가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해체가 됐었다가 다시 우리금융지주가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가 우리투자증권이었습니다. 자, 뭐 이 부분은 제가 밑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향후에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이 CFD 도입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전문 투자자라는 서비스고요. 뭐 가장 큰 차별화된 포인트가 뭐냐? 레버리지를 10배 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차별화가 돼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쭉 내려갈게요. 오늘 좀 내려갈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점 아마 혼자 보시면 아실 텐데 484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좀 내리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이런 계열사들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스킵을 해도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쭉쭉. 제가 보통 연역 많이 말씀드리는데 정말 그냥 뉴스 기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제끼도록 할게요. 제낍니다. 쭉쭉. 엄청 많죠. 다 기사입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자, NH선물이랑 자회사 내용도 전부 다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금의 변동 상황인데요. 2014년 이후로 따로 뭐 변동이나 이런 거 한 거는 없습니다. 자,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는 9억 주까지 정관상이 발행할 수 있고요. 현재까지는 2억 8,63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고요. 우선주는
약 2천만 주 정도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익 소각으로 두 번 했네요. 2002년이랑 2006년 했고, 현재 유통 주식수는 요 정도로 약 한 3억 주 정도 되네요. 3억 주 정도 유통 주식수가 있다. 전 배당을 좋아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 우선주인데, 우선주는 보통 주식보다 배당을 1%를 금전적으로 더 배당한다. 1%란 표현이 틀린 것 같아요. 1%포인트를 더 배당한다는 표현이 맞는데 왜 1%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잡설인데 이 1%를 더 배당한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읽혀질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배당을 한 5% 배당을 한다 했을 때 5%에 1%를 더 배당한다라는 게 우리 통상적으로 6%를 배당한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으나, 그 곱하기 1%로 계산할 경우에는 그 5.05%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생각에 퍼센트 포인트를 적어주는 게 좀 더 정확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를 좀 구분해서 읽는 버릇을 하시면 그 헷갈리는 용어들이 조금 더 구분이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배당을 좋아하잖아요. 단기 순이익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게 아마 100만 원일 거예요. 100만 원. 단위가 아마 여기 적혀 있네.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5000억 정도 수익이 났고요. 지금 여기는 작년 보자. 2년 전이죠. 2년 전에는 3.65%, 63% 배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우선주는 지금 이 차이가 난다는 게 거의 한 2%포인트 정도,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 퍼센트, 그냥 우리가 근데 통상적으로 다 그냥 퍼센트를 써요. 이 뭐 3.63인데 2% 정도 더 넘네요 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우선주가 배당이 좀 더 크다라는 점. 근데 그 제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빠 그 돈은 더 잘 벌면서 배당은 안 늘려준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밑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마 올해도 500원 정도 해주지 않을까. 뭐 잘해주면 한 550원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업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쯤 됐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가 보통 그 재무제표를 읽었다라고 하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고 재무제표를 읽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한 통상 재무제표의 10% 정도밖에 읽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제1람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사업의 내용,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석까지도 읽어보시는 그 노력을 하시면 조금 더 회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럼 사업의 내용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투자 산업인데요. 금투업에는 그 유가증권 중개나 매매, 그리고 각종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고객의 포트폴리오 설계 등의 자산관리 업무와 유가증권의 인수 및 발행, 기업 자금 조달, 그리고 M&A 등 투자 업무와 투자은행 업무, 이거 IB 업무죠. 그리고 자기자본 투자, 프랍이라고 부릅니다. 프랍. 그리고 고객 상품 운용과 같은 트레이딩 업무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짜잘하게 나누면 밑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은행 이 산업에 대한 특성이죠. 자,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 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있다. 실제로 좀 많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융산업에서 전주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금융지주화가 되고 있고 대부분 은행들이 금융지주를 가지고 있죠. 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기존에는 증권사들이 다 브로커리지 수익에 의존했습니다. 뭐
당장 옛날 뭐 98년도 이럴 때 키움증권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그 매매 수수료가 한 0.4% 정도 됐었거든요. 제 옛날 기억에. 그리고 단주 매매가 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다 브로커리지 수익에 의존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증권사들도 대형화가 되면서 IB랑 그리고 웰스 매니저먼트 그리고 트레이딩까지 하면서 수익원이 좀 더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고 있고 그리고 탄탄해지고 있다. 한쪽으로 몰리지 않았다는 것은 리스크에 노출이 조금 덜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게 조금 더 탄탄한 금융 그 IB 은행들이 되어가고 있다, 투자은행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투자은행 IB 업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증권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들을 IB라고도 부릅니다. 조금 제가 이야기하면서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산업의 선장성인데요. 그 새로운 경쟁자 비금융업과 연계한 인터넷은행,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서비스에 출연은 기존 금융회사에게 위협으로 작용됩니다. 뭐 이거 대놓고 카카오뱅크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기업 금융 업무와 개인 기관에 대한 자문 서비스 등 금융 투자업이 성장할 기회를 찾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브로커리지 말고 이제 다른 업무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자본 이야기하는데 그 IB 업무를 어디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옛날 자본시장 통합법이 생기면서 대형 IB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방식 등을 통해서 그 투자은행들이 증권사죠. 증권사들이 대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IB 업무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기타 다른 업무들도 하게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투자 산업에서 시장 규모는 여기는 단위가 조원이고요. 나머지는 다 억원이거든요. 압도적이죠. 브로커리지가 아직까지. 브로커리지가 뭐 아직에 뭐 ECM, DCM, 뭐 IPO, M&A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브로커리지가 가장 최고다. 대한민국 브로커리지 1등은 키움증권입니다. 자, 금융투자업은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경쟁 구도가 양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자본시장 통합법, 자통법이라고 할게요. 이제부터는 자통법이 도입되면서 대형사들은 자본을 활용한 비즈니스, 뭐 대형 IB 업무들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뭐 중소형사들은 아직도 거의 대부분 리테일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탁 수수료 시장 점유율인데요. 당사 NH는 지금 한 8% 정도, 그리고 뭐 대형사 중에서 미래에셋이 10%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키움이 제일 크죠. 브로커리지는. 자, 증권사의 경쟁 우위 요소인데요.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것 중에 뭐 보면 우량한 고객 기반, 안정화된 비즈니스 모델, 상품 개발 경쟁력, 우수한 영업 인력인데 이 무조건 영업 인력입니다. 증권사는. 당장 집 주변에 증권사 지점들 있죠. 그 지점들에 있는 영업하는 친구들도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본점에서 IB 업무하는 친구들도 좋은 역량들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달리 이야기하면 이 인력들이 그 증권업 내에서는 엄청 이직이 잦아요. 이직이 잦기 때문에 옮겨가 버리면 뭐 고객이란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문제가 생겨서 간혹가다 소송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제 이 윗부분을 많이 설명드린 이유는 밑에 부분에서 대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뒷부분의 주석까지 봐야 되지만 주석은 제가 다른 자료를 좀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영업의 개항입니다. 뭐 이제 증권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 뭐 지금 현재 브로커리지죠. 브로커리지 수입이 32%. 뭐 NH투자증권이 IB 엄청 잘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15%. 그리고 대부분은 지금 현재 운용 그 고객 자산을 운용해서 나는 소익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증권사 신용 있죠. 증권사 신용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뭐 대강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포트폴리오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잘 잡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브로커리지 수수료는 2020년 3분기에 4,391억으로 전년 동기 YOY죠. 작년 3분기에 1,889억에서 132%나 증가했습니다. 더블 났죠. 이유는 작년 우리 1분기 3월 달에 증시가 폭락했었죠. 그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폭락을 했었는데, 그 영향으로 시장이 반등하면서 수많은 돈들이 들어왔죠. 그 시점이 아마 2분기였던 것 같아요. 2분기부터는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추정하는 방법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심플하죠. 1일 평균 거래 대금을 꾸준히 트래킹하면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만 트래킹해도 뭐 키움증권 같은 기업들은 실적 트래킹하기 상당히 쉬워지죠. 키움증권 할 거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뭐 다양하게 보기 위해서 NH를 했기 때문에 키움증권은 직접 보시는 걸로 할게요. 자, 금융 상품 판매 수수료는 뭐 집합투자증권 291억, 쉽게 생각하면 펀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펀드는 당연히 감소했죠. 왜냐하면 우리 펀드 투자보다 내가 직접 투자한 게 돈 더 많이 벌어,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펀드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IB 수수료, NH가 그 IB를 참 잘하는 투자은행 중 하나입니다. 옛날 대우증권이랑 양대 산맥이었는데요. IB 쪽 잘하는 기업이다. 뭐 ECM, 그리고 뭐 DCM, 그리고 IB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ECM은 쉽게 생각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유상증자 이런 것들 하는 거를 EC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뭐 IPO도 있고, 그리고 DCM은 이제 그 채권 쪽을 DCM이라고 부릅니다. 언젠가 제가 기회가 되면 이 그 IB 산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시간이 되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이걸 쓰는데, 다음번에 되면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사실 산업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지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증권이나 손보나 생보나 이런 거 해드리고 싶은데 PPT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 가지고 좀 그렇네요. 어쨌든 이런 분야들이 있다. IB 안에서 리그 테이블은 뭐냐면, 더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증권 신문 뭐 찌라시라고 할까요? 찌라시고요. 찌라시라고 하기 좀 그렇나? 그래도 좀 좋은 정보 많이 나오는 사이트죠. 그리고 IB 리그 테이블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리그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증권사 순위를 따지는 걸 리그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이 리그 테이블에서 상위사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 프로야구 순위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리그 테이블 하면 그거 이렇게 아는 척 하시면 돼요. 자, 운용 손익 및 관련 이자 수익은 많이 늘었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그 진짜 운용 수익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증권 여신, 이게 신용이죠. 우리가 아는 신용은 좀 늘어났다. 왜냐하면 시장 플레이어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늘어났겠죠. 자, 여기에 보면 세일즈랑 IB랑 트레이딩으로 나눠놨는데, 세일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브로커리지랑 이런 거 다 포함한 거고요. 그리고 IB는 진짜 뭐 기업 그 투자은행 업무, 그리고 트레이딩은 약간 프랍 쪽, 그 자기 자본 투자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업이익은 보시면 거의 대부분 세일즈, 브로커리지 쪽에서 거의 대부분 났고요. 뭐 사실은 영업수익이나 영업이익은 크게 볼 필요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영업이익만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특이한 건 지금 당분기입니다. 당분기.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작년 2020년 3분기인데 세일즈가 약 2조 5천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2분기 보면 1조 1000억 정도, 거의 더블 늘었죠. 더블 정도 늘어났다는 거. 영업이익도 거의 1000억에서 3000억으로 3배 정도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전기 또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뭐 이익단에서는 지금 IB 쪽은 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IB 쪽은. 그리고 트레이딩도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사실은 보통 이 세일즈 쪽이 보통 좀 스테이블하게 가는데요. 이 부분, 왜냐면 우리가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이 크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 스테이블하게 하는데, 이번에 상당히 크게 뛰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보면, 자, 이 부분인데요. 이제 그 자금의 조달 실적 부분인데, 프랍 자기 자본 투자를 통해서 또 수익을 많이 냅니다. 증권사들이 프랍 매매라고 부르는데, 프랍을 통해서 많이 내기 때문에 보시면 이익잉여금, 자본을 제외하고는 다 부채 계정이거든요. 다 이자가 발생하죠. 근데 자기 자본, 결론적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늘리기보다는 그 프랍 투자로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서 주가를 올려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배당해 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이쪽이 좀 내용이 없어서 한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 죄송합니다. 자, 영업의 종류별 현황인데요. 여기 뭐 유가증권 자기 매매가 있고요. 자, 이 가죠. 유가증권 자기 매매 종류만 한번 보고 내려갈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 중개 업무도 있고요. 여기에 아시는 위탁 매매, 위탁 매매 수수료 아시죠? 우리가 HTS 쓰는 거. 그리고 집합 투자, 뭐 펀드 같은 거 쉽게 생각하면. 근데 여기는 사모가 있더라고요. 수수료는 진짜 쌉니다. 0.3%인가 그렇던데, 여기 있네요. 0.34%. 뭐 싸다. 어쨌든 뭐 수수료 받는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고요. 신탁 업무도 보고 있고요. 이거 혼자 보시려면 진짜 빡세겠죠? 저도 보면서 진짜 오래간만에 증권사 재무제표 보는데 빡세더라고요. 너무 길어서 쭉쭉 내려가 볼게요. 너무 깁니다. 그 구독자님이 무소음 마우스 사주셨는데 휠 소리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유가증권 인수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ECM 부분입니다. 그 기업 공개가 IPO고요. IPO 조금 출렁거립니다. 보시면, 왜냐하면 그 올해 계약을 맺어서 내년에 씨앗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그 IPO 업무가 쉽게 생각하면 스카우터거든요. 그 무명의 선수들을 발굴해서 프로 선수가 될 수 있게 해주듯이, 그 무명의 중소기업들을 발굴해서 증시라는 곳에서 뛸 수 있게 해주는 업무가 IPO인데, 그럼 선수들 키우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실적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유상증자도 어쩔 수 없고요. 근데 그나마 회사채가 조금 안정적으로 매년 꾸준히 수익이 나온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 투자 자문업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한다는 겁니다. 1임 업무도 있고. 자, 엄청 길죠. 혼자 보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 자, 신용 공여,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주식 신용 이야기 하는 겁니다. 보시면 52기, 53기인데 벌써 공여가 3분기에 요 정도가 됐죠. 훨씬 한 30% 정도 늘어났죠. 최근에 아마 그 MTS 쓰시면서 막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신용 한도가 다 차서 더 이상 뭐 신용 못한다 이런 거 봤을 텐데, 그 정도로 신용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다 이자 수익이 발생하죠.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깁니다. 길어. 이건 뭐 지점의 현황 비용 덩어리죠. 자, 요즘에 대부분 좀 많이 지점을 줄이고 있어요. 은행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비용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냥. 자, 수수료 현황인데요. 자, 오프라인이 뭐냐면 전화 걸어서 매매하시는 겁니다. 전화 걸어서 매매하시는 거 수수료가 이렇게 비쌉니다. 0.5% 정도 되네요. 옛날이랑 별 차이 없고요. 이거는 옛날엔 다 전화로 했어요. 전화로 하다가 HTS가 제 기억에 98년도인가 나왔는데 그때도 이렇게 금액 구간별로 수수료가 좀 다르다는 거. 옛날 이게 뭐 단주 매매 수수료가 따로 있었습니다. 요 나무가 여러분들 쓰시는 모바일인데 가입한 곳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죠. 이런 게 있다. 보통 잘 안 챙겨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데 은행 가서 사시면 대체로 비쌉니다. 은행 또 마진을 먹어야 되니까요. 자, 쭉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쭉쭉쭉쭉. 자, 뭐 전문 인력은 당연히 많아야 되고요. 증권사니까. 쭉쭉쭉쭉 엄청 기네요. 자, 이제 재무에 관한 사항까지 왔습니다. 즉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진짜 심플하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졸라게 많죠. 이거 다 읽으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IR 자료를 구해왔습니다. 3분기 NH투자증권 회사에서 발표한 IR 자료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읽으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순수익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수익만 보시면 작년도 3분기, 재작년 3분기, 재작년 4분기와 작년 2분기와 3분기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엄청나게 뛰어났다는 거, 뛴 게 보이는데 대부분은 운용손익에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운용손익에서 발생했고 브로커리지 부분도 거의 뭐 재작년 3분기 500억이었는데 뭐 1,400억으로 한 3배 정도 뛰었고요. 그리고 4분기도 보시면 뭐 600억이었는데 3분기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일단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뛰었다는 점. 결론적으로 우리 개미들이 열심히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요거 샀다. 요즘에 그 순환매장이잖아요. 요즘에 그 소외감 느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내가 산 건 안 올라, 남들이 산 건 오르고,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친구들도 있고, 주변 지인, 뭐, 동생, 형들도 있는데요. 굳이 그 남들 따라 올라간 거 사시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가 내립니다. 대부분. 요즘에 순환매장이 엄청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본인 걸 믿고 사시고요. 만약에 너무 배가 아파 그러면 그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를 돈 벌려주냐면 대한민국 정부 세금 내시죠. 그리고 수수료, 증권사 수수료 내죠. 이 두 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사를 차라리 순환매 따라다니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최근에 블로그에 좀 글을 남겼습니다. 너무 소외감을 느껴서 막 힘들다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매매를 잘 하지 않아서 뭐 별 신경 안 씁니다. 누가 돈 벌면 축하해 드리고요. 자랑했으니까 밥 사라고요. 그리고 술 사라고요. 그래서 술 얻어 먹고 밥 얻어 먹고 이렇게 잘 따라다닙니다. 자, 어쨌든 증권사가 전체적으로 여기 상품 운용에서도 수익이 많이 났고요. 그리고 뭐 이익은 뭐 2배 늘어났지만 사실 율로 따지면 브로커리지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눈에 확연히 띄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IB 쪽 인수수수료 많이 늘어났죠. 거의 한 이거 2,100억 정도 늘어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브로커리지도 뭐 여기 4,300억 정도 확연히 늘어났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로커리지인데요.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늘어났죠. 27.7조로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수료는 수익이 많이 늘었고, 요즘에 서학 게임이라고 부르죠. 그 해외 주식 수수료도 상당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무 고객도 뭐 늘어나고 있다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온라인 쪽도 영업 잘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금융 상품 쪽인데요. 이게 상품 판매만 봤을 때는 사실은 수수료 수익이 213억 정도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펀드 쪽으로 해서 뭐 자산이 증가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요. 해외 투자형 이런 거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IB 쪽, ECM, DCM 쪽 다 늘어났고, 뭐 M&A, 자문 이렇게 늘어났다. 이쪽은 뭐 이자도 뭐 98억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용 부분인데요. 최근에 제 지인이 이 부분 보고, 야, 이게 이자 수익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쪽 이자는 생각하시는 신용공여 쪽 이자는 아니고요. 따로 따로 발생하는 운용 수익과 이자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아니다. 여신 쪽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웰스 매니지먼트 쪽에 이자 수익으로 잡힌다는 거 557억 원이 잡혔네요. 거의 뭐 배 정도 늘어난 모습을 보여집니다. 뭐 분명히 그 신용이 늘어난 것도 기여를 했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오늘 NH투자증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봤으면 좋겠는 게, 최근에 개미들이 엄청 많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 보니 브로커리지 수수료로 돈을 많이 벌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이 벌죠. 근데 전체 매출 비중에서 봤을 땐 그 비중이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거에 맞는 기업을 찾으신다면 진짜 브로커리지로 수익을 많이 내는 증권사를 찾으셔서 그 기업을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하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진 대형사들을 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오늘 증권사 리뷰가 유익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의 압박감을 느끼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같이 이렇게 읽어봤으니까 다음번에 혼자서 한번 또 투자하시는 증권사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과감하게 스킴하시면서 읽어야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스스로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약 12일 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기다려 주셔서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